오늘의 주간학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충돌할지도 모를 좀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마츠가와 이진우 사건 편입니다. 1958년 8월 20일 오전 10시경 요미우리 신문사 사회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집어든 기자는 이어지는 상대의 말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종 하나 줄게요. 내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도쿄 에도가와구에 사는 오타 요시에라고 하는 여자고요. 시신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구멍 안에 넣어놨어요. 구멍이라뇨? 무슨 구멍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찾아봐요. 있으니까. 전화는 그 길로 끊겼고 기자는 경찰에 통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타 요시에라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3일째 행방불명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 속 인물이 알려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로 출동해 이곳저곳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에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1일 오전 7시경 이번에는 신문사가 아닌 고마츠가와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 못 찾았나 보네. 옥상은 안 가봤나 봐요. 경찰은 전날 수색에서 깜빡 놓쳤던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타 요시에는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뚫어둔 구멍 안에 사망한 채로 있었습니다. 한여름이라 부패가 심했지만 부검 결과 특정 도구에 의해서가 아닌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이나 채모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경찰서에 전화를 건 자는 이 사건의 범인이거나 적어도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든 이 인물을 잡아야만 했으나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만 있었는데요. 며칠 후 피해자 요시에의 집에 익명으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빗 하나가 딸랑 들어있었는데요. 바로 생전 요시에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마츠가와 경찰서 수사과장 앞으로도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것은 작은 손거울로 역시 요시에가 휴대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가족을 모독하는 것으로 모자라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경찰은 빗과 거울, 소포 봉투에서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8월 28일 오전 7시 34분에 요미우리 신문으로 또 그 남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해 며칠째 신문사에 잠복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발신지 추적을 하기 위해 기자에게 최대한 통화를 길게 끌 것을 지시했고 기자는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누른 뒤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빗이랑 거울은 왜 보낸 겁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근데 왜 언론에 발표 안 해요? 거기 내 B형 피가 묻어 있었을 텐데. 듣고 있던 경찰들의 눈이 일제히 둥그레졌습니다. 소포 봉투를 감식한 결과 우표 뒷면에서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속 남자의 말처럼 혈액이 묻어있던 건 아니었지만 침에서 검출된 혈액형이 B형이라는 건 수사진만 알고 있던 극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 남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 의문의 남자는 더욱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 범죄예요. 세 번째는 안 할 생각이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기자님한테 예고하고 할게요. 뭐라고요? 사람을 또 죽였다고요? 혹시 이번처럼 젊은 여성입니까? 글쎄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기자가 젊은 여성이라고 콕 찍어 물어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23세 여성 다나카 유키코 살인 사건을 고마츠가와 경찰이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키코는 논바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 몸에서는 범인의 체액이나 채모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에와 몹시 유사한 상태였던 겁니다. 고마츠가와 경찰은 한층 더 긴장했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어쩌면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 3차 범행은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할 시한폭탄인 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화를 길게 끌라는 겁니다. 기자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꾸역꾸역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턱없이 과학기술이 부족해 경찰은 도무지 역추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했던 기자는 스트레이트를 날려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건데요? 말해줄 리가 없겠죠. 나 잡아가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예상을 벗어납니다. 호위와 경찰서 앞 공중전화예요. 근데 이제 끊어야 돼요. 지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8시 6분, 무려 32분이나 통화를 한 건데요. 경찰은 긴급히 코이와 경찰서 앞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공중전화를 혼자서 32분이나 붙들고 있던 남자를 기억하는 4명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키는 한 165 정도? 안경을 꼈던 것 같은데? 좀 오래돼 보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데요. 자전거 짐칸에 보라색 보자기에 쌓인 뭔가가 실려 있었어요. 이렇듯 여러 목격 증언이 나왔는데도 경찰은 좀처럼 용의자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요. 통화 녹음본을 라디오에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興味でかけてくるわけか。探偵小説的な興味でかけてくるわけか。いや、そうじゃない。俺がね、こういう、やり方がね、前からだからね、前から考えてたところだ。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흐르자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단 하나의 제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번엔 과연 소득이 있었을까요? 1958년 9월 1일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고마츠가와 경찰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카네코 시즈오라는 남성을 오오타 요시에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범인 카네코 시즈오의 나이가 고작 18세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을 만큼 동네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의 우등생이었기 때문이며, 셋째, 피해자 오오타 요시에와 같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동창들 모두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카네코 시즈오는 본명 이진우, 바로 제1한국인이었습니다. 체포되어 포토라인에 선 이진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라디오를 들은 사람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통화 속 남자의 목소리와 고마츠가와 고등학교의 카네코 시즈오라는 남학생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학교로 가 교직원들에게 녹음본을 들려주었고 교직원들은 카네코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학교에서 카네코 시즈오의 사진을 얻어 공중전화 목격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카네코 시즈오, 이진우가 유력 용의자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이진우는 경찰서로 간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오타 요시에와 다나카 유키코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고 그간의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욕정이었는데요. 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이진우의 자백 내용입니다. 4월 20일 오후 7시경 이진우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다나카 유키코를 발견하고 으슥한 곳에서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유키코를 길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후 그녀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습니다. 이진우는 실신한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범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을 해 다시 목을 졸라 숨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신을 유린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살던 그는 8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자신의 학교인 고마츠가와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비어있는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의 눈에 우연히 혼자 책을 읽고 있던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오오타 요시에였습니다.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이진우는 평소 들고 다니던 나이프로 요시에를 협박해 강제로 범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요시에가 심하게 반항을 하자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키코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린한 뒤 옥상 한편에 유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진우는 2번이나 범행에 성공하자 완전 범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와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마치 게임을 즐기듯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자기 과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진우는 2건의 범행 모두 목적이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2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성범죄의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체액, 채모, 지문, 그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보편적인 방식의 성행위가 아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욕정을 채운 걸까요? 게다가 이진우는 늘 들고 다니던 칼로 요시에를 위협했다고 했는데 범행 도구라 할 수 있는 흉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경찰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범구를 발견한 건지 하지 못한 건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진우 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니 경찰과 검찰은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피고인 신분이 된 이진우는 재판정에서까지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겨우 18년밖에 살지 않은 이진우가 그간 너무도 기구하고 팍팍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는 1940년 2월 28일 도쿄 고토구의 빈민촌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도쿄 대공습으로 집이 불타자 가뜩이나 가난했던 이진우의 가족은 빈털터리 상태로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국인 마을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곳은 한때 일본인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사는 제일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은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절도전과 육범이었던 아버지,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힘든 어머니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비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허름한 방 한 칸에 둥지를 틀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극도의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는데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이진우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친구의 책을 일일이 베껴가며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도 밝은 성격의 리더십까지 출중해 학교에서 학급 반장과 전교 회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 내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무시와 핍박을 당했고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일 한국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본인 혈통을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진우 또한 본인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이민 2세이니 숨기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를 감추느라 그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도 없었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 놀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한국인 마을에 위치한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산다는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됐으니까요. 요즘 말로 인싸 중에 인싸 그 자체였지만 어린 마음 어딘가에는 고립감과 이질감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이진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술에 찌든 아버지를 대신해 공사장에서 일당을 버느라 학교를 종종 결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 결국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대신 현재도 전 세계에서 성업 중인 일본의 대기업 히타치와 세이코라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봐도 이진우는 히타치나 세이코가 탐낼 만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집 주소를 본 인사 담당자들이 이진우, 아니 카네코 시즈오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서류 단계에서부터 필터링을 해버린 겁니다. 낙심한 이진우는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고된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데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임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결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958년 4월 주경야독을 할 각오로
고마츠가와 고등학교 야간반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20일 다나카 유키코를 살해했고 또 몇 달 지난 8월 17일 오타 요시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기자, 유가족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버린 것 같은 이 뜻밖의 범죄 행각. 그런데 그는 과거에 몇 번의 절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훔쳤다가 경찰서에 끌려갔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시계가 탐나서 슬쩍 했다가 호되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이 안 돼 백수 생활을 할 때 여자 핸드백을 훔쳐 얻은 돈으로 가족들 끼니를 마련하느라 외상을 지고 있던 동네 식료품 가게에 빚을 갚았습니다. 취직 후에는 도서관 6군데를 돌아다니며 유명 작가의 소설책을 50여 권이나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다들 도둑이 책을 헌책방에 팔아 현금을 만들려는 수작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이 이진우의 집으로 쳐들어가자 도난당한 책은 한 권도 빠짐없이 그의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책은 무사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지만 절도 스케일이 제법 큰데다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진우는 이때 경찰에 끌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질러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소년감별소는 미성년자인 이진우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진우의 지능지수는 놀랍게도 135로 밝혀졌는데요. 지금처럼 정밀화된 측정 방법은 아니었다 할지언정 무척 높은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소년감별소 관계자는 이진우가 IQ 135의 수재임을 내세워 그가 충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이진우를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본인의 욕정을 해소하고자 죄 없는 여성 2명을 강간 살해한 것으로 볼 때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진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재판 결과에 난리가 났습니다. 18세 미성년자를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 사형에 처하는 게 과연 옳은 판결이냐는 겁니다. 반면 당사자인 이진우는 이를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 목숨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항소나 상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1961년 8월 17일 고등법원, 대법원이 차례로 기각을 하면서 이진우의 사형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예상 밖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진우 구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겁니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제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피해자인 오타 요시에의 아버지도 이진우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캠페인의 주된 명분은 이진우가 일본 사회에서 핍박받은 제일 한국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차별과 멸시를 일삼은 일본인들의 책임도 크니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모든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일정 부분 그의 죄를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기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는 허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므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가난에 치이느라 잠 한번 편하게 자보지 못한 안타까운 어린 영혼에게 인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장난삼아 일본인 부녀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주일 미군이 있었는데, 그자는 사형을 주지 않았으면서 왜 미성년자인 이진우에게만 부득부득 사형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생겨났습니다. 이 구명운동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와 감각의 제국, 고하토 등의 작품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일본의 유명 영화감독 오오시마 나기사도 참여했고, 훗날 두 예술가는 이진우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 절규와 영화 교사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인이 돌연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일본 국회도서관 사서인 츠키야마였습니다. 매일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가위로 오려 스크랩북을 만들던 그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신문에 파묻혀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진우 사건 발생 당일 발표되었던 기사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드문드문 발표된 기사들까지 전부 모아서 꼼꼼하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는 기사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진우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마츠가와 사건을 과연 실체적 진실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허점을 각종 언론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어쩌면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한 건지도 모를 이진우를 일단 사형에서라도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는 그가 지적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중 대표적인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미우리 신문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이진우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를 했던 기자는 이진우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8월 28일 오전 7시 34분에 걸려왔고 총 32분 정도 통화를 한 뒤 8시 6분에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이 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간상 오류가 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당시 이진우가 다니고 있던 직장은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처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이날 이진우가 몇 시에 출근을 했는지 물었을 때 모두들 그가 8시 전에 출근해 있었다고 진술했었지만 몇 번이고 더 찾아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직장 동료들은 8시 정각, 8시 6분, 8시 8분 등으로 조금씩 시간을 뒤로 밀면서 증언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8시 10분 이후라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직장은 공중전화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8시 6분까지 통화를 한 이진우가 자전거를 타고 3km를 달려 8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이클 선수나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자전거는 시속 20km에서 25km 정도의 속도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진우가 이보다 더 빠른 시속 30km 정도로 자전거를 몰았다고 가정할 때 공중전화에서 출발해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시간은 6분입니다. 도착 시간이 8시 10분을 넘기는 겁니다. 과연 이진우는 8시 6분에 공중전화에서 출발해 8시 10분 안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렸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직장 동료들이 시간을 착각했을 뿐인 걸까요? 두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과 이진우의 인상착의가 달랐습니다. 목격자는 범인의 낡은 자전거에 보라색 보자기로 싼 짐이 실려 있었다고 했지만 이진우는 평소 빨간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녔으며 당시 그의 자전거는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새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남자가 안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진우는 안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165cm 정도의 보통 키였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진우의 키는 178cm. 이는 2024년 현재에도 평균을 상회하는 큰 키이니 더더욱 눈에 띄었을 겁니다. 정말로 목격자가 본 사람이 이진우였다면 키가 큰 남자라는 증언만큼은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게 츠키야마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이진우가 수사진을 도발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거울을 경찰서의 우편으로 보냈을 때 경찰은 B형 혈액형을 지닌 사람의 타액을 추출했죠. 그런데 조서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이진우의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이진우는 손거울이 든 봉투와 새 우표를 여동생에게 건네면서 봉투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으라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습니다. 우표에 침을 발라 붙인 사람은 여동생이라는 건데요. 이 여동생의 혈액형은 B형이 아닌 AB형이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없는 이상 우표에 침을 발라 붙인 사람이 여동생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가 어찌됐든 이진우가 고백한 범행 내용은 분명 거짓입니다. 츠키야마는 이에 대한 해명을 당국에 요구했지만 경찰은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는 대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편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건 뭉개면서 진행해 내놓은 결론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츠키야마는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진우와 몇 번 면회를 하면서 재심 신청서에 사인을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우는 자신이 두 사건의 범인이라는 주장을 고수했고 끝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한 번 뱉은 말을 180도 뒤집거나 취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바로 그런 짓을 저지른 나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내게 목숨을 빼앗겼다는 게 왜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뿌옇게만 느껴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 글을 두고 검찰 측은 IQ 135의 영민한 살인범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쓴 거짓말이라고 보았지만 구명운동 참가자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진우가 경찰과 검찰에게 들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재조립해 이를 자신이 벌인 짓이라고 믿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랬나 보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뭐 이런 상태가 아니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진우가 여태껏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을 연기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은 살인자를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가 사회에서 핍박받고 고립됐던 기억에 젖어 발버둥 쳐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진우는 확실히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해쳤느냐는 질문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진짜 강하네요 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고 살인범으로 붙잡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나요? 하면서 천진난만한 투로 수사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식사가 지급되자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 받아봐요 하면서 감격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진우와 직접 대면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이 엉뚱하다 못해 기괴한 언행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꾸며낸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정신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꽤 높았습니다. 그러나 IQ 테스트 이외에 별도의 전문적인 정신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에도 정신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그가 진짜 범행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밝혔으나 시신에서는 강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액이나 지문, 흉기 같은 물증도 하나 없었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를 건 남자를 봤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진우의 인상착의와는 어긋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진우를 살인범으로 특정하는 근거라고는 녹음된 통화상의 목소리가 전부였는데 음성분석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 이 목소리가 이진우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이진우의 자백만으로만 진행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백은 사건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날조되고 조작될 수 있으므로 검찰은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로 신빙성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우 사건에서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을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우가 진범이 확실하다고 해도 오직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 재판을 공명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만약 피고인이 제1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마찬가지 결과를 내놓았을지,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1960년 당시에도 그리고 2024년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본 내에서 벌어지던 이진우 구명운동은 한국으로까지 옮겨왔습니다. 그가 무척 모범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감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했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일본의 수상,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결정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심사 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1962년 11월 26일 22살의 이진우는 센다이 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치 유서와도 같은 편지를 구명운동 단체의 회원들에게 몇 통 남겼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여러분의 구명운동은 나 때문만이 아니라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나와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에 책임을 묻는 나 사이에서 때때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여러 가지로 폐가 많았습니다. 이진우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이 범인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벌어진 일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연민을 자극해 선처를 구한 건 변호사였을 뿐 본인은 항소나 상고에도 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구명운동마저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진우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인 양 무시하면서 제1한국인의 수사와 재판을 날치기로 진행시킨 일본 정부의 태도를 주로 꼬집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 역시 국제 동향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18세 일본인 소년이었다면 같은 판결이 나왔겠느냐는 성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진술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범행 방법은 모두 사실일까요? 츠키야마의 주장처럼 이진우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니라면 왜 이진우는 시종일관 자신이 범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걸까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일본 당국의 결정은 타당한 것일까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사형수를 살려둬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가 끝도 없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조사하면서 저 역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오죽하면 이 이진우라는 사람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해볼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야기 첫 부분에서 기자와 이진우의 통화 내용 기억하시나요? 근데 왜 언론에 발표 안 해요? 거기 내 B형 피가 묻어 있었을 텐데. 이진우는 자신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학교, 회사 그 어디의 서류에도 그의 혈액형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우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혈액형 검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간학당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